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추운 날씨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겸손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랍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지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중요시되는 미덕이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위는 평소의 태도로 인해 각자 다른 대접을 받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잘난 듯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했던 사위와 평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던 사위가 서로 주고받는 시가 참 재미있답니다. 함부로 잘난 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잘 느낄 수 있었지요. 진정한 고수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요.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글 잘하는 사위. 옛날 어떤 사람이 사위 둘을 두었답니다. 큰 사위는 글을 잘한다고 늘 뽐내면서 말을 해도 한문 글귀를 섞어서 유식한 채 하였고, 작은 사위는 글 잘하는 티를 조금도 내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장인 장모는 큰 사위를 글 잘하는 선비 사위라고 하여 남한테 자랑하였지만, 작은 사위는 글도 모른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한 번은 이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장인은 큰 사위가 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 손님 앞에서 글을 지어보라고 했지요. 큰 사위가 학이라는 새가 잘 우는 것은 목이 긴 까닭이요 하고 읊었답니다. 작은 사위는 이 글을 듣고 매미가 잘 우는 것도 목이 긴 까닭일까? 하고 글로 답하였답니다. 큰 사위는 작은 사위의 글에 당황하여 산이 높은 것은 풀이 많은 까닭이요 했지요. 작은 사위는 하늘이 높은 것도 풀이 많은 탓일까? 했답니다. 큰 사위는 어이가 없어서 소나무가 늘 푸른 것은 몸이 단단하기 때문이요 라고 읊고는 이제는 작은 사위가 못 당하겠지 했지요. 작은 사위는 그 글을 보고 대나무가 늘 파란 것도 가운데가 단단한 탓일까? 하고 글로 물었답니다. 큰 사위는 또 글 하나를 지었어요. 길가의 버드나무가 잘 자라지 않은 것은 사람을 많이 만나 시달린 탓이다 하니까 작은 사위는 장모님이 잘 자라지 못하고 키가 작은 것도 사람을 많이 만나 시달린 탓이냐? 하고 글을 지었어요. 큰 사위는 글 잘하는 체하고 글을 지었는데 번번이 작은 사위한테 공박을 당하고는 제 생각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다시는 유식한 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도 작은 사위를 다시 보게 되어 차별 대우를 하지 않더랍니다. 화장산 전설. 경상남도 언양 땅에 화장산이라는 산이 있답니다. 이 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요. 옛날하고도 한 옛날에 화장산 밑에 있는 마을에 사냥꾼이 살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산에 사는 꿩이나 토끼, 노루 따위의 짐승들을 사냥하여 근근히 살고 있었지요. 화장산 꼭대기에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는 굴이 있었답니다. 굴 속에는 닷발이 넘는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지요.
구렁이는 산속을 휘휘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짐승들을 모조리 잡아먹었답니다. 구렁이가 사냥꾼이 사냥하려는 짐승들을 죄다 잡아먹어버리자 사냥꾼은 구렁이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산을 뒤졌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구렁이에게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았지요. 사냥꾼의 아내는 구렁이를 잡아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어요. 하지만 잡지 못하고 구렁이에게 물려 부인도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사냥꾼 부부에게는 어린 남매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을 찾겠다고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가 헤매었지요. 때는 겨울이라 눈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어린 남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으려고 온 산을 찾아 헤매다가 춥고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내 아들, 딸이 죽었구나. 사냥꾼 부부의 넋은 슬픈 모습으로 자기 아이들이 죽은 것을 지켜보았어요. 한동안 보고 있던 부부의 넋은 두 아이를 복숭아 꽃으로 만들어 눈 속에서 피게 하였지요. 바로 이 무렵 임금이 병에 걸렸어요. 유명하다는 의원을 다 부르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요. 그러나 임금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나타나서 임금께 아뢰었어요. 아뢰옵기 왕공하오나 폐하의 병은 복숭아꽃을 드셔야 낫는 병이옵니다. 뭐라, 복숭아꽃이라고? 임금은 깜짝 놀랐어요. 임금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한겨울에 복숭아꽃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법이지요. 임금도 처음에는 놀라며 어이없어 했어요. 겨울에 무슨 복숭아꽃이란 말이냐. 하지만 임금은 병이 낫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경들은 어서 복숭아꽃을 구해오도록 하오. 그리고 복숭아꽃을 가져오는 자에게 후한 상을 준다고 방울 붙이시오. 임금은 신하들에게 직접 복숭아꽃을 찾아오라고 명을 내렸어요. 아니, 이 겨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복숭아꽃이람? 그 의원이 혹시 미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일세. 어차피 고치지 못할 병이니까 한번 짓거려 본 것이겠지. 신하들은 못마땅해 하며 복숭아꽃을 찾으려고 떠났어요. 한 신하가 이 산 저 산을 오르내리다가 언양 땅에 도착하였지요. 산에 올라가 보니 정말 복숭아꽃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하는 조아라 복숭아꽃을 꺾어 임금께 올렸답니다. 임금은 그것을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임금은 신하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지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는 산이라고 해서 임금은 이 산을 화장산이라고 부르게 했답니다. 화장이란 꽃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신하가 복숭아 꽃을 꺾을 때 누나 꽃에서 떨어진 꽃가루는 소나무가 되었고 남동생 꽃에서 떨어진 꽃가루는 대나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산에는 아직도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돌쇠와 방망이. 옛날 아주 옛날에 돌쇠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조차 돌쇠를 곰이라고 부를 만큼 미련하였지요.
부모는 늘 돌쇠를 염려했어요. 나이가 좀 더 들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부모는 위안을 하며 살았는데 2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바보짓만 골라 했어요. 에이 참, 자식이라고 생긴 게 저 모양이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저러니 늙어 꼬부라져도 밥 한 술 얻어먹기 글렀네 글렀어. 아버지는 돌쇠를 볼 때마다 탄식을 하며 담배 연기만 잔뜩 뱉어놓았어요. 어머니도 빈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그날도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쇠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담뱃재를 털면서 돌쇠 어머니에게 말했지요. 여보, 돌쇠를 집에서 내보내봅시다. 저 녀석을 그냥 끼고 있다가는 정말로 바보가 되고 말겠소이다. 돌쇠 어머니는 아무리 바보 같은 자식이라도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집에서 내쫓긴 돌쇠는 마냥 돌아다녔어요. 아이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고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를 피해가며 발길 닿는 대로 갔답니다. 배고프면 한술 얻어먹고 그것도 싫으면 산 열매를 따먹었지요. 졸리면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로 삼아 아무 데서나 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산골짜기에서 빈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곤한 다리를 쭉 뻗고 길게 누웠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히히히 헤헤헤 헤헤헤 히히히.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리끝이 쭈뼛쭈뼛 섰답니다. 갑자기 돌쇠 앞에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놀랄 것 없어. 나는 알고 보면 마음씨 착한 도깨비야. 히히히. 그러니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살지 않겠니? 히히히. 눈이 왕방울만큼 커진 돌쇠는 뿔이 달린 도깨비를 보고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지요. 싫더라도 참고 살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네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는지 다 알지. 넌 곰이라고 바보라고 놀림받고 싶지 않지? 돌쇠는 머리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히히히. 그렇지만 나랑 함께 살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만약 내 허락 없이 여기를 빠져나가면 너는 죽고 말 거야. 이날부터 돌쇠는 도깨비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도깨비는 올빼미를 닮았는지 낮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장님처럼 더듬거렸어요. 날마다 돌쇠가 하는 일은 낮에 도깨비를 데리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물을 길어 밥을 하였지요. 여러 날, 여러 달이 지나자 돌쇠는 엄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따뜻한 봄날, 돌쇠는 도깨비와 나란히 양지 바른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돌쇠는 도깨비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저 말이에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그럴 테지. 도깨비는 뜻밖의 부드럽게 대꾸했지요. 이제 어머니한테 가도 될까요? 그럼 가야지. 여태껏 잘 참았다. 여봐라, 얼룩 마라, 이리 오너라. 도깨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룩말이 더그덕 도깨비 앞으로 나타났어요. 자, 내가 주는 선물이다. 이걸 타고 가면 쓸모가 있을 거야.
잘 보아라. 도깨비는 말 고삐를 잡고서 말 궁둥이를 손바닥으로 톡톡 때렸답니다. 그러자 말 궁둥이에서 금돈이 땡그랑 땡그랑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금돈은 말 궁둥이만 때리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돌쇠는 도깨비와 작별하고 말을 타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얼마쯤 가니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돌쇠는 가까운 주막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을 맡기면서 말했어요. 주인장,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말은 아주 소중하니까 잘 맡아주십시오. 주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손님, 염려 마십시오. 저희 주막에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참 주인장, 말 궁둥이를 절대로 톡톡 때리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알았다니까요. 그날 밤 돌쇠가 잠이 들자 주막집 주인은 남편에게 소근거렸어요. 아무래도 저 총각의 말이 이상해요. 같이 가서 말 궁둥이를 때려봅시다. 주막집 주인 부부는 마구간으로 가서 말 궁둥이를 툭툭 때려보았어요. 갑자기 금돈이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신기한 말일세. 여보, 이 말을 다른 말과 살짝 바꾸어 놓읍시다. 주인 부부는 얼른 돌쇠의 말과 똑같은 말로 감쪽같이 바꾸어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돌쇠는 일찍 말을 끌고 주막을 떠났답니다. 돌쇠가 집에 가자 바보라고 내쫓았던 부모가 아주 반가워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신이 난 돌쇠는 마구간에 가서 말 궁둥이를 툭툭 치며 자랑했어요. 보세요, 말 궁둥이에서 금돈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겁니다. 말 궁둥이에서 금돈이? 부모는 믿지 않았지만 돌쇠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돌쇠가 말 궁둥이를 마구 두드리자 말은 힝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금돈은커녕 똥을 쌌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화를 내었어요. 이런 곰 같은 놈, 사람 되라고 집에서 내쫓았더니 더 미련한 짓만 하는구먼. 부모는 돌쇠를 다시 집에서 내쫓았지요. 집을 나온 돌쇠는 할 수 없이 도깨비 집으로 갔답니다. 도깨비는 반가워하였어요. 도깨비는 돌쇠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지요. 할 수 없지. 나하고 1년만 더 살자. 어느덧 1년이 지났지요. 도깨비는 돌쇠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방망이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이 방망이는 나쁜 사람을 때리라고 하면 마구 때리는 방망이다.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거야. 돌쇠는 방망이를 들고 가다가 옛날 그 주막에 다시 묻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도 돌쇠는 방망이를 주인에게 맡기며 일러두었어요. 이 방망이에게 때려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주인 부부는 지난번같이 큰 횡재를 만났구나 하고 생각하였어요. 이윽고 돌쇠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망이에게 한마디 했지요. 때려라, 때려라. 그러자 방망이는 주인 부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주인 부부는 아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 소리에 잠을 깬 돌쇠는
크게 웃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젊은이, 우리 좀 살려줘요. 제발. 작년에 훔친 내 말은 어디에 두었소? 아이고, 그 말 말씀입니까? 저기에 잘 있으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알았어. 우리 좀 빨리 살려주세요. 그만 때려라. 주인은 얼른 가서 금돈이 쏟아지는 말을 끌고 왔지요. 돌쇠는 금돈이 쏟아지는 말을 찾아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돌쇠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아주 잘 살았답니다. 태백산 백호랑이. 옛날 태백산에는 호랑이가 아주 많았어요.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 것이 두려워 사람들이 산에 오르지 못할 정도였지요. 깊은 산중에 사는 호랑이들은 때로는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했답니다. 어젯밤엔 윤서방집 갓난애가 잡혀갔다며? 그랬대요. 눈빛처럼 하얀 백호랑이가 나타나 번개처럼 아이를 물고 가버렸대요. 사람들은 아침이면 이웃의 안부를 물어야 할 정도였지요. 특히 백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에겐 가장 두려운 존재였답니다. 산처럼 어마어마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번개처럼 날렵한 백호랑이는 거의 매일 밤 민가로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갔기 때문이지요. 나라에서도 백호랑이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라 안에서 총 잘 쏘는 포수들이 백호랑이를 잡으러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살아서 돌아온 포수는 거의 없었답니다. 어느 날 강포수라는 사람이 백호랑이를 잡겠다며 나섰어요. 강포수는 태백산 일대에선 이름이 난 유명한 포수였지요. 여보, 그만두세요. 아무리 총을 잘 쏘는 당신이라 해도 백호랑이를 당할 수는 없어요. 걱정 말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볼 수가 없소이다. 만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아들과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강포수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강포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강포수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태백산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강포수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백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소문이 전해졌을 뿐이지요. 강포수의 아들은 총명하고 용감한 소년이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를 닮아 총 쏘기를 잘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로 결심했답니다. 비록 내 나이는 어리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말리라. 두고 봐라 백호랑이. 너를 꼭 잡아 그동안 희생된 사람들과 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리라. 그 후 아들은 총쏘기와 무술 연습에만 매달렸어요. 3년이 지나자 아들은 나라 안에서도 당할 사람이 없는 최고의 포수가 되었답니다. 어머니, 이젠 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처음엔 아들의 뜻에 반대했지만 더 이상 아들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오냐, 네 뜻이 장하구나. 부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반드시 살아 돌아오너라. 아들은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태백산을 향해 떠났답니다. 태백산은 워낙 험하고 깊은 산이기 때문에 아들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야 산속 깊이 들어갈 수 있었지요. 이제야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언제 백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르니 밥을 먹고 힘을 내야겠어. 아들이 바위에 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젊은이, 나에게 밥 좀 나눠주시겠소? 난데없이 나타난 늙은 중이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깊은 산중에 웬 중일까? 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늙은 중에게 주먹밥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이거 드세요. 주먹밥은 많이 있으니 마음껏 드십시오. 하지만 중에게 주먹밥을 주던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주먹밥을 먹는 중의 이빨이 호랑이 이빨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것은 호랑이 이빨이잖아. 그렇다면 이 중은 호랑이가 둔갑한 사람이구나. 놀란 아들이 총을 잡으려 하자 이를 눈치챈 중이 아들에게로 덤벼들었어요. 으르렁! 순식간에 중은 무서운 호랑이로 변신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당황하지 않고 황급히 총을 쏘았지요. 탕! 탕! 호랑이가 쓰러지자 아들은 그제야 이마에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답니다. 조심해야겠구나. 감쪽같이 속을 뻔했어. 아들은 백호랑이를 찾아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산을 헤매다 보니 아들은 목이 말랐지요. 목이 마른데 어디 샘물이라도 없을까? 그때였어요. 마침 물동이를 인 젊은 처녀가 아들에게로 다가왔지요. 목이 마르시면 이 물을 드세요. 처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물을 한 바가지 떠주었어요. 이상하다. 이런 곳에 웬 젊은 처녀가 살고 있지? 아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목이 너무 말랐던 터라 황급히 물을 받아 마시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들이 막 처녀의 물바가지를 받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아니, 저 손은? 아들은 다시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물바가지를 건네는 처녀의 손은 다름 아닌 호랑이의 손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얼른 총을 빼들었어요. 탕, 탕. 총소리와 함께 쓰러진 것은 바로 처녀로 둔갑한 호랑이였지요. 호랑이가 오래 살면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 이젠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아들은 더욱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산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이 고개를 하나 넘을 때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산속은 금방 컴컴해졌지요. 어두워서 앞을 분간하기가 힘들구나.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픈데 잠깐 쉬어가야지. 아들이 쉴 곳을 찾는데 마침 고개 중턱에 커다랗고 하얀 바위가 보였어요. 여기서 쉬어가야겠군. 아들은 피곤한 몸을 커다란 바위에 기대고 누웠어요. 몹시 피곤했던 아들은 바위에 눕자마자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졸음이 오네. 잠깐 자고 갈까? 어느새 아들은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잠이 들자 바위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한 바위는 순식간에 하얀 호랑이로 변해버렸답니다. 그 바위는 진짜 바위가 아니라 잠든 백호랑이의 등이었지요. 으르렁 으르렁 호랑이 소리에 아들은 번쩍 눈을 떴어요. 잠에서 깬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백호랑이 등에 누운 것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네 이놈, 네 놈이 바로 내 아버지의 원수인 백호랑이구나. 내 총을 받아라. 아들은 황급히 호랑이를 향해 총을 쏘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총알이 나오지 않지 뭐겠어요. 중과 처녀로 둔갑한 호랑이를 잡느라고 총알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지요. 으르렁,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백호랑이가 아들을 향해 덤벼들었어요. 총을 쓸 수 없게 된 아들은 바위만한 호랑이를 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아들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한참 후 아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아들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너무 컴컴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손을 더듬거리며 주위를 살피던 아들은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딱딱하게 잡히는 뼈, 이상한 냄새. 그곳은 바로 백호랑이의 뱃속이었지요. 호랑이 뱃속이구나. 큰일이 났네. 아들은 당황하고 말았어요. 이젠 정말 죽었구나. 아들은 죽는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지요. 게다가 뱃속 여기저기에 쌓인 사람 뼈를 보자 아들은 더욱 공포에 질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게 된다던 아버지가 항상 해주시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자 아들은 저절로 용기가 생겼지요. 그래, 호랑이 뱃속이라도 뚫고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아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놀란 아들이 뒤를 돌아보자 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들은 처녀를 흔들어 깨웠어요. 정신을 차린 처녀는 아들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지요. 어떡해요.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걱정 말아요. 살아서 나갈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 같은 처지의 처녀와 아들은 서로를 위로해 주었어요. 처녀는 아들의 이웃 마을에 사는 김대감집 딸이었지요. 지난밤에 집마당에서 백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거였어요. 여긴 호랑이 뱃속이니까 호랑이 뱃가죽을 뚫고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칼이 있어요. 이걸로 뱃가죽을 잘라보면 어떨까요? 마침 처녀는 몸에 지니고 다니던 은장도를 생각해냈어요. 비록 작은 은장도였지만 호랑이의 뱃가죽을 자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지요. 아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온 힘을 다해 호랑이 뱃가죽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백호랑이는 뱃속이 이상해짐을 느꼈지요. 따끔따끔 조금씩 아파오던 뱃속이 점점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어흥 어흥 심한 고통에 울부짖던 백호랑이는 고통을 참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뒹굴었어요. 백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들과 처녀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호랑이의 뱃가죽을 잘랐답니다. 잠시 후 호랑이의 배가 갈라졌어요. 으르렁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호랑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뒹굴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지요. 드디어 호랑이 배가 완전히 갈라지며 처녀와 아들이 호랑이 뱃속에서 뛰어나왔어요. 이젠 살았어요. 백호랑이가 죽었어요. 아들과 처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처녀와 아들은 호랑이 뱃속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꺼내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 후 백호랑이를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용감한 아들은 나라에서 내리는 상을 받았지요. 물론 처녀와 결혼도 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양반을 속인 김선달. 옛날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는 아주 장난스러운 데다가 깨보였지요. 선달이란 과거에 급제하고도 벼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붙여준 것이에요. 어느 이른 가을날 김선달은 개울에서 민물개를 잡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양반이 개울을 건너려고 다가왔지요. 김선달은 개를 잡다가 누군가 하고 바라보았어요. 개울을 건너려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거만하고 인색하기로 이름난 양반이었지요. 김선달은 잘 만났구나 싶었어요. 내게 걸리기만 해봐라. 멋있게 골탕을 먹이겠다. 김선달이 벼르던 사람이었어요. 양반은 갓을 쓰고 도포를 걸쳤으며 가죽신을 신었답니다. 그야말로 한껏 양반 차림을 하고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김선달이 있는 곳까지 와서는 점잖게 김선달에게 물었어요. 어이, 개울 건너는 싹을 줄 테니 나를 업고 건널 수 있겠느냐? 어제 내내 소나기가 쏟아져서 개울은 시뻘건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김선달이 물었지요. 싹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네, 한 냥을 줌세. 흙탕물인데요. 2냥은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아, 여기서 저긴데 2냥이나 달란 말인가? 양반은 비싸다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 냥에는 안 가겠습니다. 흙탕물이 흐르는 개울을 업고 건너는 일이 그리 쉬운 줄 아십니까? 2냥도 싼 줄 아시오. 김선달은 끝내 깎아주지 않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러자 양반은 마지못해 허락했지요. 좋네, 2냥 줄 테니 건너주게나. 김선달은 양반을 업고 개울로 들어갔답니다. 그는 일부러 기우뚱거렸고 업힌 양반은 물속에 나동그라질까봐 겁을 먹었지요. 이 사람아, 조심하게나. 김선달은 개울 가운데로 가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발을 물속에서 더듬거리면서 양반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내리셔야겠는데요. 양반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 무슨 소리야? 나더러 옷을 적시며 이 흙탕물을 건너란 말인가? 김선달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지금 내 발 밑에 큰 잉어가 한 마리 잡혔는데 내다 팔면 아무리 못 받아도 단량은 받을 겁니다. 그러니 잉어를 잡아야지요. 양반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어허, 이런 일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어서 건너게. 나랑 먼저 약속한 게 있지 않은가? 사기 2냥이니 2냥보다 단냥짜리 잉어를 잡겠으니 어선 내려주세요. 흙탕물을 헤치며 여기까지 온 삭을 안 받는 것을 다행인 줄로 생각하십시오. 김선달은 업은 손을 내릴 듯하며 재촉했어요. 가만히 생각한 양반은 큰일이었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흙탕물에 옷을 다 적시며 개울을 건너야 할 것 같았어요. 양반은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어요. 내 싹을 더 줄 테니 어서 건너게. 얼마를 더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변소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데 업혀서 개울을 다 건너면 다른 말 하시려고 그러지요? 김선달은 은근히 비아냥대었어요. 투냥에다가 두냥을 더 주지. 그러면 넉냥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그래, 그 넉냥이네. 그러니 어서 가게나. 넉냥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전 단냥짜리 잉어를 잡겠습니다. 김선달은 양반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양반은 소리쳤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단냥 주겠네. 그제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며 한 발을 들어 물장구를 치며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아까운 잉어 나주네. 도망가는 걸 보니 제법 큰 놈인데. 그리하여 양반을 업고 개울을 건넌 김선달은 처음에 약속한 2냥에 3냥을 더 보태어 양반에게 5냥을 받게 되었답니다. 조마구와 원수 갚은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마을에 방아품을 팔러 가고 아들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오늘도 어머니는 아침밥을 먹고 지게를 지고 나서는 아들에게 오늘도 나무를 많이 해오너라. 나도 방아품 팔아서 맛있는 고기 반찬 해줄 터이니 하고 말하였어요. 아들은 빙그레 웃으면서 어머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였어요. 아들은 산에 가서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오늘은 아침 나절에 나무 한 짐을 다 하였답니다. 아들은 나무를 지고 급히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마당의 빨랫줄을 보니 빨간 옷감이 걸려있는 것이었어요. 이상하네. 어머니가 이번 추석에 빨간 저고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늘어놓으셨나? 하고 아들은 나무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지났고 하여 밥솥을 열어보았지요. 아니, 밥솥을 연 아들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어요. 솥에는 벌건 고깃국이 가득했어요. 그렇구나. 어머니가 방아품을 많이 받아서 고깃국을 끓여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이 국을 한 사발 퍼서 맛있게 밥을 먹었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낮에 잠시 들렀다가 아들을 보고 간 어머니가 오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은 어머니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갔지요. 어머니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모두들 잘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개울가로 나갔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못 보셨나요? 글쎄, 집에 안 계시더냐? 안 계세요. 조금 전에 조마구가 저 개울가로 뛰어들어가는 걸 보았는데. 아들은 조마구란 말을 듣고 몸소리를 쳤답니다. 조마구란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주둥이가 5개, 꽁지도 5개나 되는 짐승이었지요. 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달려갔어요. 빨랫줄에 널려있는 빨간 옷감을 보니 그건 옷감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가죽이었는데 피가 빨갛게 묻어 있었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어머니였답니다. 아들은 이것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아까 점심밥을 먹을 때의 뻘건 국은 어머니의 살이었지요. 틀림없는
조마구의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어머니를 죽인 조마구를 무찔러야겠다는 복수심으로 불탔어요. 어디 두고 보자.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내가 꼭 갚고야 말겠어. 아들은 한참을 울고 나서 그 길로 곧 개울가로 갔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가르쳐 주십시오. 뭘 가르쳐 달라는 거냐? 조마구라는 짐승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글쎄, 나는 지나가는 것만 봤을 뿐이야. 조마구란 놈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낙네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어요. 그러니 조마구가 간 곳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들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일러주었어요. 조마구가 사는 곳을 아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는 저 대박골에 살고 계시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남겨놓고는 쏜살같이 대박골로 뛰어갔답니다. 마침 이 대박골에는 올해 나이 80이나 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요. 아들은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아들이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마루에서 빨래 가지를 챙기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조마구란 못된 짐승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조마구가 살고 있는 곳을 찾느냐? 아들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찾는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젊은이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할머니는 참으로 훌륭한 젊은이로구먼. 내 가르쳐 주지.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요? 나는 이제 너무 늙어 혼자 힘으로 빨래하기가 너무 힘이 들구먼. 그럼 제가 할머니의 빨래를 다 해드릴 테니 조마구가 있는 곳만 가르쳐 주십시오. 빨래만 깨끗이 해준다면 가르쳐 주고 말고. 이리하여 아들과 할머니는 개울가로 나갔답니다.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빨래를 하였어요. 할머니는 깨끗이 빨아진 빨래를 개울가 자갈밭에 한 가지씩 널었지요. 이윽고 아들은 빨래하기를 모두 끝내었어요. 할머니, 조마구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저기 저 개울가 한복판을 보라고. 저기에 바위 하나가 보이지? 예, 보입니다. 조마구는 저 바위 밑에서 살지. 바위 밑이라면 물속에서 산단 말입니까? 아들은 물속이라는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네. 조마구란 놈을 잡으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오래 숨을 쉴 수가 있을 걸세. 가르쳐 주십시오. 아들은 할머니에게 매달리듯이 다그쳤어요. 저 바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외우거라. 바위야, 바위야, 원수 바위야.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하고 말이다. 그러면 물이 두 가닥으로 갈라질 것이야. 아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얼굴을 활짝 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은혜라니,
자네는 내 빨래를 해주지 않았나? 짬이 나거든 다음에도 빨래를 좀 해주게나. 이리하여 아들은 쪽배 하나를 빌려 타고 개울 한복판에 있는 바위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바위 위에 내린 아들은 할머니가 말한 대로 바위야 바위야 원수 바위야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하고 외쳤답니다. 과연 할머니의 말대로 바위 근처의 물이 두 가닥으로 쫙 갈라졌어요. 강물 속으로 곧은 길이 보였지요. 아들은 이 길을 따라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내려가니 강바닥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하나 있고 자그마한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들은 첫눈에 조마구의 집이 이 큰 기와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조마구와 조마구의 마누라는 마루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아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영감, 오늘 점심은 죽을 할까요? 밥을 할까요? 하고 조마구의 마누라가 아양을 떨면서 조마구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조마구는 구실구실한 밥을 하지 하고 대답하였어요. 그럼 구실구실한 밥을 지을게요. 그래, 어서 하도록 해. 마누라는 부엌에 가서 밥을 한솥 해놓고는 조마구에게 큰 아이 집에 가서 김칫국을 좀 얻어와야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김칫국을 얻어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마누라는 단지 하나를 들고 나갔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조마구는 잠시 후 5개나 되는 큰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였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드러눕더니 코를 골기 시작하였지요. 한편 지붕 위에 있던 아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몰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는 큰 가마솥이 있었지요.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구실구실한 밥이 솥 하나 가득히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얼른 큰 보자기를 펴서 밥을 퍼담았지요. 됐다. 아들은 얼른 이 보자기를 둘러매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마누라가 김치 국물 단지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밥솥에는 밥이 없었어요. 마누라는 부엌에서 나와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조마구를 깨웠어요. 영감, 왜 그래? 당신이 밥을 다 먹었소? 뭐? 내가 밥을 다 먹었냐고? 그럼 누가 먹었노?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요. 마누라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다시 조마구에게 물었어요. 어떡할까요? 뭘 말이야? 쫀득쫀득 떡을 할까요? 후루룩 후루룩 죽을 끓일까요? 쫀득쫀득 떡을 하라고? 예, 좋아요. 그럼 떡을 할게요. 마누라는 떡가루를 만들더니 떡을 한시루 얹어놓고는 여보 영감, 이번에는 둘째 아이 집에 가서 팥고물을 좀 얻어가지고 올 테니까 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세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조마구는 처음 몇 번은 부엌을 들락날락 하더니 이내 지쳤는지 마루에 벌렁 드러 누워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졸려라. 그러고는 금방 코를 덜렁덜렁 골기 시작했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아들이
재빨리 내려와서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과연 거기에는 잘 익어가는 떡 한 시루가 놓여 있었지요. 아들은 이 떡을 번개같이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얼마 후 팥고물을 들고 마누라가 나타났지요. 마루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조마구를 보더니 혀를 차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마누라는 다시 한번 놀라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영감이 또 다 먹어버렸나?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낮잠을 자고 있는 조마구를 깨웠답니다. 아니야, 나는 안 먹었어. 조마구는 펄쩍 뛰면서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떡 한 시루를 누가 다 먹어치웠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 조마구는 귀찮다는 듯이 벌렁 누워버렸지요. 이럭저럭 하는 사이에 그만 밤이 되었답니다. 조마구와 마누라는 김칫국하고 팥고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잠이나 자자고. 조마구가 마누라더러 이부자리를 펴라고 말했지요. 어디다가 요를 펼까요? 어디다가 펴긴 방 안에다가 펴야지. 방 안에는 빈대가 극성을 피워서 못 자요. 그럼 마루에 펴지. 안 돼요. 마루에는 벼르기 무서워서 못 자요. 그럼 어디서 자지? 마당에는 모기가 무서워서 못 자고. 그럼 솥 안에 가서 자면 되지. 참, 그렇군요. 솥 안에서 자면 빈대도 벼룩도 모기도 들어오지 못할 테니까요. 마누라는 얼른 이부자리를 가지고 부엌의 큰 솥 안에다가 폈지요.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누워요. 마누라가 말하자 조마구는 신이 나서 솥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자, 당신도 어서 들어와야지. 그럼요, 나도 들어가야지요. 이리하여 조마구와 마누라는 솥 안에 들어가 솥뚜껑을 닫았답니다. 잠시 후 솥뚜껑이 울릴 만큼 조마구와 마누라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어요. 지붕 위에 있던 아들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지요. 아들은 얼른 내려와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가서 큰 돌멩이 하나를 들고 왔지요.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돌멩이를 솥뚜껑 위에 얹었답니다. 조마구와 마누라가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바싹 마른 장작을 한아름 가져와서 아궁이 속에다가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불을 지폈지요. 불길은 금방 활활 타올랐어요. 얼마 후 솥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이고 따뜻해. 이제 그만 떼라. 아이고 뜨거워. 이제 그만 떼래도. 그리고 솥뚜껑이 덜썩덜썩 했답니다. 이때 아들이 얼른 솥뚜껑 위에 얹어진 돌멩이 위로 올라가 앉았어요. 이 못된 조마구 놈아,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러자 솥안의 조마구는 아이고 뜨거워, 나 죽네 하더니 그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돌멩이 위에서 내려와 큰 돌멩이를 치웠어요. 그리고 솥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조마구와 마누라의 시체가 새까맣게 타 있었지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아들은 그 길로 길을 따라 강 위로 올라왔답니다. 바위가에는
타고 왔던 쪽배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아들은 이 쪽배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갔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절을 하였어요. 원수를 갚았다니 참으로 다행이로구나. 할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